어색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코로나 사태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코로나 사태와 그 이후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강연은 그 세 가지 파트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간단하게 인공지능이 뭐다라는 거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코로나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그 예방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쓰였나 하는 사례를 쭉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세계 경제, 뭐 그다음에 기업 운영, 뭐 모든 생활 패턴이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것을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그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인공지능이 뭔가 하는 걸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을 그냥 그냥 막연하게 뭐 떠서 하늘에서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하여간 그 기계로 하여금 지능적 행동을 하게 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돼 있고, 지능적 행동이란 게 뭐냐? 뭐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뭐 그다음에 뭐 의사 결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모르는 거 있으면은 생각을 해서 또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배우기도 하고, 뭐 이러는 식의 것들을 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입니다. 근데 기계에다가 이제 그걸 시킨다고 그랬어요. 근데 기계는 또 뭐냐? 기계는 바로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왜 컴퓨터냐? 기계가 그렇게 많은데 왜 컴퓨터만 얘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컴퓨터는 만들어질 때 뭐를 할 건가 하는 거를 결정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 놓고 나중에 거기다가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음으로써 기계를 원하는 작업을 하도록 만든 기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계를 보편 기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기계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의 대명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도 가능하다라고만 하면은 모든 기계를 우리가 따로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지능적 행동을 하도록 만든 기술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뭐를 해요? 뭐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지능적 업무를 자동화를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아주 어려운 문제도 풀고, 그다음에 사람처럼 대화도 시키고, 뭐 이런 식의 기술을 지금까지 70년 동안 만들어 왔어요. 근데 그 기술이 이제 굉장히 성숙해서 이제 산업에서 쓸 수 있을 정도로 됐다. 이게 일반적인 기술이에요.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기, 뭐 전기 기관 이런 거 마찬가지로 모든 데도 쓸 수, 아무 데나 다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어줬고, 뭐 근데 우리가 이 기술이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컴퓨터라는 거 굉장히 단순한 기계입니다. 허라는 거를 차례차례 수행할 수밖에 없는 기계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해라라고 지시하는 거를 소위 그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뭐 한 다음에 뭐하고 뭐 한 다음에 뭐라라는 걸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컴퓨터에 넣어주면은 컴퓨터는 그거를 차례차례 수행할 뿐입니다. 그것을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걸 만들어서 코딩을 해서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컴퓨터가 이런 방법인데, 사람들이 그거를 밖에서 보고, 야, 이놈이 참 똑똑하게 일한다. 생각을 하네. 뭐 창작을 하네. 이렇게 그 감탄을 할 뿐입니다. 실제로 거기서 일어나는 일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차례차례 수행을 할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인공지능을 만든다라는 거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겁니다.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는 뭐 전통적인 방법으로 코딩을 할 수도 있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줘서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인공지능은 양날의 칼입니다. 뭐 잘 쓰면은 좋은 일에 많이 쓰일 수 있고 그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쓸 수 있고 여기 있는 처럼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도 쓸 수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저 다리가 절단된 사람이 의족을 다뤘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실제로 저 의족 안에 들어가 있는 마이크로 컴퓨터가 조정을 해서 아주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두뇌에서 내려오는 시그널과 그다음에 발에서 올라오는 시그널 두 개를 다 학습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학습을 통해서 저런 아주 자연스러운 의족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좋게 쓰는 반면에 또 한쪽으로는 나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뭐 무기 체계에 장착을 하면 아주 강력한 살인 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좀 잘 쓰자 이런 식의 운동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그 인공지능은 혁신의 도구입니다. 아까 론 루릭 부회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 공장에서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뭐 전기의 혁명, 뭐 전기기관의 혁명보다 훨씬 강력한 생산성 향상을 쓰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그 덕분에 우리 예측하기인데 2030년쯤 되면은 지금 경제 성장 속도가 대부분 국가에서 2배 이상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인공지능이 쓰이는 거는 궁극적으로 그 자동화를 위해서 쓰이는 겁니다. 단순한 업무 자동화는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좀 고도의 지적 능력이 필요한 그런 업무의 자동화, 그 지금부터 열심히들 연구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 이것이 뭐 사람의 능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증강시켜줘서 그 노동자의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이런 목적으로 쓰이고 있고 또 여러 군데에서 혁신을 통해서 혁신 그 가치를 확산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 예로 그 신약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쓰이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우선 자세한 얘기는 다음번에 또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은 그 약재로 쓸 수 있는 분자의 수가 뭐 10의 60승이랍니다. 뭐 그 논문을 읽다 보니까 뭐 전 우주에 있는 분자 수보다 뭐 분자가 원자 수만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0의 60승이라고 굉장히 그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논문이 뭐 1년에 한 3천만 개씩 논문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뭐 이런 식의 그 모든 거를 분석을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유전자, 질병, 단백질, 약품 간의 그 관계 그것이 한 10억 개 이상이 존재하는데 이거를 다 뒤져가지고 지금 요 질병에 맞는 약품이 어떤 건가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그런 거를 이제 인공지능이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부정적 효과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선 잘못하면 소득이 양극화 일어나고요. 뭐 인공지능을 가진 사람은 아주 큰 부를 확보하고 할 거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못한 사람은 뒤처지게 될 겁니다. 또 일자리 문제도 생기죠. 자동화되어 있는 일자리에서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가지 못하면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결정을 다 인공지능이 하는 세상이 될 겁니다.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입사 시험도 이제 입사 면접도 대부분 인공지능이 결정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는 저 판사가 판결하는 과정도 자동화를 해서 웬만한 거는 다 인공지능이 결정을 해버립니다. 뭐 등등등등 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제 자동화되기 때문에 인간이 소외되는 그런 현상을 맛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진짜 같은 가짜들이 넘쳐납니다. 그 다음에 뭐 그 완벽한 국민 통제와 감시가 가능하죠. 특히 이제 사회주의 국가 같은 데서 아주 이 사람들을 꽉 쥐는 그런 목적으로 인공지능이 쓰이고 있고 또 뭐 자동화된 살인 무기가 굉장히 강력하게 파멸을 시키기 때문에 인류 전체가 잘못하면 파멸될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나에 대해서 나보다 인공지능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나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사회공학이라고 그러는데 뭐 두뇌, 쇠뇌를 하는 거죠. 계속 그 정보를 제공하고 뭐 그 음악 같은 거를 잘 들려줌으로써 심리적으로 조작을 해서 쇠뇌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상당한 수준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산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이 완벽하냐? 아직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고속도로상에 저렇게 트럭이 들어놓여 있었는데 그 무인 자동차가, 테슬라 자동차가 와서 그냥 두드려 박습니다. 뭐 꺼리낌 없이 두드려 박는 거죠.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건 저 테슬라 자동차 무인 그 알고리즘이 그 학습에 의해서 개발됐는데, 그 학습할 때 들어놓여 있는 트럭은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항상 이렇게 바퀴 위에 올라가 있는 트럭만 봤기 때문에 저 트럭을 보고 저기 바퀴도 없고 그러니까 저건 뭐 허옇고 그러니까 하늘이구나 하고 꽝 들여박았다고 그럽니다. 그런 식으로 이 배우지 않은 거는 잘 못합니다. 근데 저런 시스템을 현장 배치하려면은 뭐를 할 수 있는지 하는 거를 서로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것도 저렇게 드러나 있는 트럭을 트럭인지 알지 못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두 돼지가 저희 눈에 똑같이 보이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그 사진은 이쪽 왼쪽에 있는 사진에다가 약간의 노이즈를 가한 겁니다. 사람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노이즈를 가했더니 인공지능은 그거를 인식을 못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전 비행기하고 인식을 해버렸어요. 이게 뭐 버그가 아니라 지금 소위 말하는 딥러닝 알고리즘에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저게 확률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확률의 경우의 수가 겹치다 보니까 저런 식이 일어납니다. 저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뭐 신호등 같은 거를 인식하는 알고리즘을 저런 식으로 장난을 하면은 뭐 스톱 사인을 빨리 가세요 사인으로 잘못 이해하고 이런 경우가 막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아직도 가야 될 길은 멀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이상 간단하게 인공지능 소개를 마치고 코로나 사태, 저는 이제 코로나 사태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은 공부하다 보니까 바이러스 이름이 사스코브2라는 바이러스고요. 그것이 일으키는 질병이 코비드 19이라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해서 모든 지금 굉장히 상황을 어렵게 하는 뭐 이런 것을 이제 코로나 사태라고 우리끼리 이제 결정을 합시다. 근데 뭐 9월 9일 날 통계를 보니까 뭐 3천만 명 가까이 질병을 감염이 됐고, 뭐 사망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그런 일입니다. 지금 8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수그러드는 전망이 없어요. 계속 지금 이렇게 증가되는 이런 아주 엄청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선 뭐 인공지능이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될까 합니까? 인공지능이 제너럴 퍼포스 툴이라고 그랬는데, 일반 그 용도의 도구라고 그랬는데,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이미 여러 곳에서 이 코로나 사태를 퇴치하거나 아니면 뭐 예방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OECD에서 자료를 만든 걸 제가 갖고 왔는데, 우선 그 탐지, 조기 경보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단하는 데도 인공지능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측, 감염 확률 같은 거 이런 것도 계산하는데 인공지능이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에서 잘하고 있는 감염자가 이동하는 그 경로를 추적하는 거, 이런 것에 인공지능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홍보를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 개인화된 뉴스, 그 다음에 내용 절제적으로 막 그거 뭐 어려운 거 그냥 그 힘들다는 거 막 내는 거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절제해서 뉴스를 보내는 거, 이런 거에 인공지능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제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해서 그 우선 드론 같은 걸 이용해서 물자를 수송한다든가, 아니면 로봇을 이용해서 병원에서 이제 그 노출이 심한 그런 데서 이제 그 청소를 한다든가 무슨 작업을 수행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서비스를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환자 분류를 하죠. 아주 급한 환자부터 먼저 골라내서 그분을 이제 먼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식의 거를 고르는 작업도 인공지능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챗봇을 도입해서 챗봇이 뭐 그 사람들이 궁금한 걸 다 대답을 하고 정부의 정책 같은 것도 홍보하고 이런 식의 목적으로 챗봇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가 이제 그 좀 더 회복기에 들어갔을 때 그 어떻게 경제가 돼가고 있는가를 그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뭐 인공위성이나 그런 걸 이용해서 농사가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소셜 미디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추적하는데도 쓰이고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한 몇 가지만 자세한 얘기를 드릴게요. 우선 코로나 19이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블루닷이라는 그 카나다의 그 중소기업인데, 우한에서 처음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을 했을 때, 질병이 발생했을 때 전 세계에다가 경고를 제일 먼저 했어요. 그래서 뭐 이 회사가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우선 뭐 뉴스 보도, 그다음에 항공사가 어떻게 항공기가 움직이는가 하는 데이터, 그다음에 날씨, 병원 시스템의 용량, 뭐 동물의 질병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이제 그 예측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예측 정보를 이제 정부나 그 방역 전문가들한테 그 결과를 제공하고 검증하도록 제공했다. 자기네가 한 거를 이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라고 제공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중소기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두 번째는 closedloop.ai라는 회사는 코로나 취약성 지수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보니까 그 의료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인데, 공공의료진에게는 어떤 환자가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데이터 과학자들한테는 정보를 제공해서 데이터 모델을 개발하도록 촉진을 하고, 그다음에 병원한테는 뭐 입원을 과도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재입원 어떤 위험도 이런 식의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고, 뭐 보험회사한테는 이제 뭐 만성 질환이 시작됐다든가 뭐 복약을 제대로 했다든가 환자가 뭐 이런 식의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회사에게는 그 새로운 약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임상 자료를 제공하는 이런 식의 그 데이터를 공급하는, 의료 데이터를 공급하는 회사가 역할을 했다 그럽니다. 예, 그다음에 뭐 정부나 지자체, 그다음에 방역 당국에다가 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 그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이런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는 잘 모르니까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서 제공을 합니다. 그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COVID-19 데이터 레이크라는 걸 만들어서 많은 정보를 거기다 집어넣고 정부 지도자들이 어떻게 대응해라 라는 거를 그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사회적 거리두기, 뭐 그다음 운영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고객과 직원의 요구 사항을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든가 이런 식의 거 잘 모르니까 그냥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그 대안을 찾아보는 그런 식의 그 데이터를 모은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병원 병상 수가 얼마나 필요한가, 그다음에 보호선의 유치 명령을 며칠 동안 내려야 되는가 이런 식의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기 위한 그 데이터 모델링을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뭐 그 예측을 해야 되니까 꼭 하나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코비드 확산에 대해서 영향 같은 거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럽니다. 클레이비.io라는 회사는 불란서 회사인데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뭐 그냥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우선 증상과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불안하고 그러니까 뭐 물어보면은 대답해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WHO의 공식 정보 이런 걸 잘 알고 있다가 실시간 정보를 대죠. 가짜 뉴스들이 너무나 많이 떠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식적인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다음에서 또 알려진 증상을 진단하고 코비드 19의 위험을 평가하는 그런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해서 답도 해주는 그런 체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멘틀랩스라는 이런 회사는 이제 식량이 부족하면은 이제 또 민심이 소요가 있으니까 식량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서 식량 판매점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식량 충분히 많이 있다, 이런 정보를 제공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을 위해서 인공지능이 큰 역할을 하죠.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신약 개발이라는 사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우선 비용이 많이 들고요. 하나가 평균적으로 한 20억 불 정도 들어간다 그러고, 기간도 한 10년 이상 소요되고, 그다음에 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특허가 보통 20년이니까 거기서 개발하는데 10년 빼고 나면은 한 10년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10년 동안에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아주 리스키한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식량 개발을 빨리 하는 것이 돈을 버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공지능이 도와줍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 코비2라는 바이러스에 관한 정보는 걔는 염기 서열 분석 같은 거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정보를 확보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 기존 약물이나 새로운 화합물에서 치료조 대상자를 식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논란이 많이 있는 하이드로 클로로킨, 이것이 교육력이 있느냐 없느냐, 트럼프가 먹어가지고 자기는 괜찮다고 그랬던 그 약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것들처럼 기존에 있는 치료제가 이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인가, 그런 걸 식별하는 그런 식의 역할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뱅크에 굉장히 많은 잠재적 후보 물질이 있으니까 후보 물질 중에서 어떤 이 증상에는 어떤 약물이 좋은가 하는 것을 찾아내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신속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논문이 초당 30초당 하나씩 나오고 있고, 연 3천만 개의 논문을 관계되는 논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분자 설계, 그것들 다 이제 감안해서 분자 설계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랩들이 이제 혼자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 원격으로 일을 하고 연결돼서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수집하는 것 자체를 이제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동화된 그런 장치를 써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보안,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주로 이제 인공지능이 맡아주는 거죠. 그래서 신약 개발에는 인공지능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들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신약 개발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 개발 성공 사례가 막 나타나니까 모든 회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R&D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 코비드에 관한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 기사도 나오고 사건 보고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색을 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나 양이 많다 보니까 쉽지가 않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국 백악관에서 AI 연구계에 요청을 합니다. 코비드 19에 관한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부탁을 했고,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해서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저런 논문 검색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어요.
여기 이 그래프는 하여간 논문이 이렇게 올 연초부터 이 코비드 19에 관한 논문이 나오는 그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 세계에서 이제 그 연구자들이 논문을 써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검색하는 건데 뭐 그 코비드 19 오픈 리서치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오픈 데이터셋입니다. 누구나 그 데이터 갖다 집어넣고 거기다 그걸 검색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캐글이라는 데는 그 백악관에서 제기한 문제들 그것에 대해서 경진대회를 해요. 그래서 매번 매 주에 잘한 사람을 골라서 1,000불, 이게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금을 제기를 하고 있고요,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코비드 19 리서치 익스플로러라는 거는 구글이 만든 코비드에 관한 모든 논문 뭐 주는데, 이 논문만 목록만 주는 게 아니라 관련되는 부분을 이렇게 하이라이트해서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굉장히 빠르게 관계되는 부분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코비드 스칼라 그건 뭐 로렌스 버클리에서 만들었고, 스파이크 코드 뭐 알렌 인스티튜트 포 AI 연구소에서 만들었고, 그다음에 시그사이트라는 것도 있고, 넷마이너 for COVID-19 이런 거 만들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 하나는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요. 코비드 에스크라는 것이 고려대학에서 운영을 하는 사이트더라고요. 가보니까 영어로 운영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외국 거와 비슷한 그런 식의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비드 19 프라이머는 뭐 꼭 그 학술 논문만이 아니라 기사, 신문 기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송, 트위터 이런 관계되는 모든 자료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 기사 쓰실 때도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의 자료를 모아줌으로써, 그 다음에 그걸 분석해주고 그런 것을 인공지능이 도와줌으로써 연구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거에도 인공지능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 자료를 찾다 보니까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가 굉장히 잘했다, 그런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 철저한 추적 검사 아시아 국가들이 굉장히 잘했고요. 특히 우리나라, 여기 대부분 우리나라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뭐 모바일 앱으로 계속 환자가 정보가 오고 그 사람들의 위치를 추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스루 검사장도 우리가 만들어서 뭐 15분 만에 그냥 검사가 가능하고, 뭐 하루에 2만 명씩 PCR 검사가 가능한데 98%의 정확도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여기다 우리나라도 봤지만 얼굴 인식이 가능한, 얼굴 위치 인식이죠. 위축이 가능한 체온 검사기, 뭐 초당 10명씩 검사 가능하다. 뭐 저게 정확도가 뭐 맞느니 안 맞느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런 기계를 만들어서 배치할 정도로 기술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들 하고 있고요. 뭐 DC 추싱이라고 자동차 빌려주는 회사에서는 운전사들은 무조건 마스크를 하도록 의무화를 하고,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는 이제 자동적으로 검사하는, 카메라로 검사하는 그런 시스템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격리에 들어간 사람들을 스마트폰으로 감시하는 거, 그 다음에 GPS로 이제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격리된 상태에서 주위 사진을 찍어서 자기가 어디 있다는 거를 당국에다가 뭐 보낸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이슈들을 많이 기술들을 많이 구현을 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 그래서 이거 어디까지 이렇게 통제를 해야 되는가 하는 데에서 여러 가지 이슈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뭐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 기술 증강을 위해서 뭐 국가적으로 아니면 지방 정부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병상도 증강시키고 온라인 원격 진단센터도 만들고 의료 예산도 증강했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책 본부를 뭐 청으로 이렇게 승격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뭐 한국 CJ라는 회사는 뭐 우선 원래는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검사를 오랫동안 해야 되는 그런 테스트 설계 방법인데, 유전 정보만을 사용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를 내줘서 뭐 2, 3개월 걸리던 작업을
그 2, 3주 내에 그 완성할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아시아 국가들이 잘했어요. 그 웹에다가 뭐 코비드 19 정보 계속 업데이트하는 건 싱가포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가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뭐 2만 3천 개에 달하는 약국의 API 마스크 재고를 알려주는 그런 앱까지 만들어서 API까지 만들어서 앱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줬고요. 그러니까 민간과 정부 협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된 가능한 상황은 우선 그 모든 그 제품, 뭐 서비스 이런 것들이 온라인으로 이동을 했다는 것에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리고 또 재택근무에 대해서 많은 회사들이 동의를 했고 근로자들이 그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배달하는데 밀폐된 포장을 한다든가 비대면 전달 방법들을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노동자들이 그 코로나에 전염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그 아시아권 특히 우리나라가 그 인터넷 굉장히 그 활성화돼 있고 그 문화가 익숙해 있다는 것이 이번 그 코로나 사태에서 좀 선방을 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와서 그 경제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거 자료를 좀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여간 글로벌 경제가 한 5% 이상 감소할 거다 이렇게 세계은행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최대의 불황이다. 그다음에 150년 이래 1인당 생산량이 최대로 감소됐다. 이런 식의 자료들이 막 나오고 있고요. MIT 자료를 보니까 매출이 줄어들 거다라고 예측한 그런 회사가 한 5%. 그다음에 매출이 변화가 없을 거다라고 한 게 한 4분의 1. 그다음에 한 5% 정도가 매출이 증가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충격이 올 거죠. 그래서 약간 그 경기 사이클이 이제 좋았다 나빴다는 사이클인데 그것을 이탈돼 가지고 세계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 어려움을 겪을 거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역별로 좀 상이하죠.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은 그런 대로 괜찮고 유럽, 아시아가 이제 남미, 북미는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타격을 받았다. 그리고 회복도 늦어질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잘 안 되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리고 새로운 산업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됩니다. 특히 항공, 호텔 산업 아주 큰 충격을 받았고요. 관광 산업도 잘 안 될 거고, 그다음에 소매 및 배달업 그런 거는 온라인 산업 이런 것들은 그 상황을 계속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에서는 보니까 부품, 재료 수급 난관이 예상되고, 그다음에 수주가 극히 감소될 것이고 노동자들 인력 모으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이런 식의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이제 변화가 오겠죠. 어쩌면 자유무역 시대 이거 저물면서 각 그 나라가 자국 우선주의로 가게 되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가 발전했던 나라가 불리하게 상황이 전개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그 소비자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거를 좀 간단하게 봅시다. 우선 실업이 증가하고 원격 근무가 일상이 됩니다. 줌 사용자가 20배 증가했답니다. 몇 개월 사이에. 그다음에 쇼핑은 간단하죠. 전자상거래가 한 4, 5년 앞당겨졌다.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매자의 한 30%까지가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고소득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을 선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신용의 브랜드 같은 것들이 잘 팔리고 있고
뭐 전반적으로 이제 소비 지출이 감소하고 필수 품목만 이제 팔리는 이런 식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도 투자가 증가합니다. 특히 원격 교육에 대해서는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그 새로운 도구의 사용, 그 원격 교육을 받기 위한 도구 같은 것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가정 생활도 뭐 집에서 주로 요리를 한다든가, 뭐 수리를 한다든가, 온라인 한다든가, SNS 한다든가, 뭐 운동하든가 이런 식으로 가정 생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개인 면담 같은 거는 거의 이제 끝났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오락이 선호되고, 뭐 놀이 시간이 증가해서 게임 같은 거가 굉장히 이제 성황을 이루고 있고, 온라인 스트리밍 그 같은 것도 뭐 한 50% 정도 증가한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여행은 뭐 굉장히 급격하게 그 관광 소비가 감소했지만, 뭐 그 대응으로 국내 관광은 좀 증가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건강과 웰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가져서 뭐 유기식품이라든가 신선식품, 그다음에 뭐 원격 약품, 원격 의료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긍정적 변화는 뭐냐? 글쎄요, 제가 아까 루익 부회장이 얘기한 것처럼 디지털 변화가 가속화됩니다. 이거 코로나가 오지 않았으면은 천천히 이렇게 진행됐을 거예요. 인공지능이 만들어가는 디지털 변화가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었을 텐데, 이 코로나 사태가 옴으로써 그 속도가 굉장히 가속화됐다. 그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기업의 변화를 막던 장애물들이 다 제거됐다. 그죠? 뭐 임원의 70%가 예상하기를 디지털 전환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더욱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온라인, 원격, 뭐 원격 회의, 원격 교육 이런 식으로 아주 그게 강조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는 뭐 인공지능, 인터넷 이런 기술들이 적용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의 상황에서는 승자 독식이죠. 그 잘하는 사람이 다 먹어갈 수 있는, 온라인상에서는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승자가 다 먹어가는 뭐 그런 식의 상황을 연출될 거다. 뭐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기술 혁신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 변환을 하기 위해서 뭐 그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자동화한다든가, 뭐 자동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 이런 거 자동화 투자가 뭐 11% 이상 증가할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 뭐 대부분의 회사들이 챗봇을 이용해서 그 고객 응대를 하겠다라는 그런 용의가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고객, 직원, 공급업체, 그 SCM 간의 긴밀한 유대 관계, 민첩성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뭐 그다음에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찾는 거 이런 것들이 회사의 승패를 결정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대담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할까요? 뭐 일자리 원격 근무에 대해서 이제는 기업도 이해를 했고요, 노동자들도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기업에서도 원격 근무해도 뭐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는구나. 노동자들도 원격 근무하니까 참 편하구나, 이렇게 해서 아마 코로나 사태가 해결된 다음에도 원격 근무는 이제 일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회사 근처에 있는 그 상권이 무너지고, 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이럴 거 예상된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뭐 노동과 고용의 역학관계가 변화가 생기는 거죠. 뭐 구직자는 그 동네에 있는 회사 갈 필요가 없고, 전 세계 회사를 상대로 짭을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인자도 그 동네 사람만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새로운 인력풀과 전문 지식을 원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프리랜서가 되는 겁니다. 뭐 전통적인 뭐 정규직 어쩌고 뭐 비정규직 이런 이슈가 다 날아갈 것 같고요. 또 기업은 그 대신 새로운 인사관리 기법이 필요하죠.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고 프로젝트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대신 또 노동자를 위한 어떠한 조치 같은 것이 필요하죠. 뭐 계약을 공정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 복지 혜택은 어떻게 줄 것이며, 특히 이제 교육 같은 거 어떻게 시킬래. 지금까지는 회사가 교육을 시켰는데
뭐 회사가 이제 프리랜서들 교육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육 같은 것을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이런 식의 상황이 전개될 겁니다. 뭐 한편으로는 이제 뭐 인공지능이 계속 추적을 해서 자동화되니까 노동자들이 그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은 노동자 그 인공지능으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도 잘하는 기업이 있다. 그죠? 뭐 한 몇 가지 예를 든다면 호텔 기업, 호텔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호텔이 아이디어를 내서 원격 교육,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뭐 부모와 애들이 같이 숙박을 하면은 그 아이들을 원격 교육을 하고 온라인 과제 점검도 시키고 무슨 그 부모들과 떨어져 있는 동안에 심지어는 뭐 입시 준비도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과목도 진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호텔들이 대학인 기숙사에 그 많은 학생들을 수용을 못하니까 반만 수용한다 그러면 나머지 반은 어디 딴 데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호텔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수용하는 그런 식의 비즈니스도 극복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블록체인이 활성화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뭐 그것은 뭐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 데이터 공유 필요성이 굉장히 생기죠. 한 예를 들어서 뭐 고밀집 모임에서 참가자들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 정보를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정보는 사용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왔다는 정보만 활용을 해야 되니까 이런 목적으로 쓸 때 블록체인이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론적으로 뭐가 뉴노멀이냐? 이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뉴노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사태가 AI가 가져오는 일상적인 그 변화를 가속화시켰다. 그리고 그 변화에 대응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또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전문직들은 AI로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 자기 역할을 강화하는 기술,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뭐 IT, AI 기술이 이제 강력한 위치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뭐 AI가 잘 활용되지 않았던 그런 일자리. 뭐 식당이나 뭐 소매 점포 같은 데서도 뭐 직원을 줄이기 위해서 자동화가 가속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뭐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업,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술을 파는 기업, 이런 기업들은 뭐 상당한 기회가 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